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의 정철진입니다. 이 전국 소상공인 대회가 26일 대전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소상공인들의 의욕을 높여주고 또 성과를 확산시키는 이번 대회. 이 대회 주제처럼 말이죠. 우리 소상공인들이 더 행복해지고 또 대한민국에 희망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상공인 시시각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소상공인들에게 이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드디어 다음 달 18일, 12월 18일이면 이케아의 국내 매장이 정식 오픈하게 됩니다. 이 매장,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이케아의 국내 행보 너무 많은 논란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케아와 관련돼 그동안 제기됐던 다양한 논란들을 한번 총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이석재 기자? 네, 이석재입니다. 저희도 많이 다뤘었고 지금 이케아 치면은 관련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언론에서 정말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이케아가 어떤 기업인지 한번 정리해보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조립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 등을 판매하는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는 194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 세계 42개국에서 345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예. 작년 한 해 매출이 279억 유로, 우리 돈으로 43조 원에 달했을 정도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40조 원이 넘는 그런 기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케아가 국내에 진출하기로 결정한 뒤 최근까지 보여준 행보는 기존의 명성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이케아에서 판매하는 장식용 벽걸이 지도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것이 알려지면서 우리 국민 감정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케아 문제를 말이죠. 우리 소상공인 시시각각에서 다뤘었던 가장 컸던 문제가 기존의 광명, 이 소상공인 가구상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케아 측은 상생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고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지금 이제 막상 오픈 앞두고 보니까 진정성도 그렇고 과연 이게 상생이었나 의문도 많이 들고 있다고 하죠.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이케아는 지난 4월 광명 지역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생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예. 이 협약에 따라 이케아 매장 내 1157제곱미터 규모의 전시장을 광명 지역 가구협동조합이 무상 임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 문제는 이케아 측에서 마련한 전시장이 주차장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주차장 입구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구를 전시하고 판매하기에는 부적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결국 광명 가구협동조합 측에서는 전시장에서의 판매는 포기하고 제품 전시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위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은데 결국은 이 주차장 입구 거기 그냥 써라 이렇게 결론이 났나 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가구상들은 이제 전시장으로 쓰겠다 이렇게 광명시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이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의무 휴업 이런 다양한 규제가 있는데 이케아는 가구점이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대형마트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과연 이케아가 가구점인가 이런 의문이 들고 있다죠. 가구 비중이 40%밖에 안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케아는 가구 전문점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매장에서 가구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불과합니다. 예. 나머지 60%의 자리는 생활용품 등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상의 초대형 마트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렇지만 국내에는 가구 전문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의무 휴업 등 대형마트 관련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이케아 광명 매장과 구름다리로 연결된 롯데 아울렛이 앞으로 개장하게 되면 순식간에 거대 복합 쇼핑몰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예. 이케아 광명점을 과연 가구 전문점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많은 이 소상공인 협회에서도 그렇게 이 점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케아가 과연 가구점이냐? 가구는 40%밖에 안 팔고 나머지 생필품 팔게 되는데 규제는 다 피해가고 말이죠. 네. 지금 또 한 가지 가장 온라인에서 뭐 뉴스 관련 많이 나오는 게 가격 문제입니다. 이 외국과 비교해 봤을 때 국내 이케아에서 파는 게 가구 뭐 물론 상품별로 다르겠지만 2배 가까이 더 비싼 것도 있다. 이런 뭐 한국 국민들 그래서 호갱으로 보는 거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가격 비교 한번 해주시죠. 네.
이케아에서 판매하는 베스토브루스 TV 장식장의 경우 국내 판매 가격은 44만 9천 원으로 책정됐지만 미국 내 가격은 그 절반 수준인 211.65달러, 예. 우리 돈으로 23만 5천 원 정도입니다. 야, 네. 그리고 햄네스 침대 프레임 역시도 국내 판매 가격은 33만 9천 원, 그러나 미국에서는 189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케아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케아 측은 이에 대해 가격은 국가별로 책정되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케아 가구 제품에 대한 가격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예. 물론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차원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케아에 대한 가격 실태 조사는 내년 2월쯤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이 이케아의 지금까지 모습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마이웨이입니다. 마이웨이. 내가 길 가겠다. 이케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신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우려하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오만하다 이렇게도 볼 법한데요. 어쨌든 이케아가 그동안 전 세계에서 쌓아놓았던 좋은 기업 이미지 이번에 심각한 타격, 상처받은 거 확실합니다. 한동안 이케아의 국내에서의 움직임 많은 관심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도 눈을 부릅뜨고 계속 지켜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석재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협동조합 기본법이 지난 2012년 12월 시행된 후 2년 만에 5,000개를 벌써 협동조합 수가 5,000개를 돌파하는 등 협동조합 열풍 불고 있죠. 그런데요, 늘어나는 협동조합의 수만큼이나 운영이 어려운 협동조합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지속적인 상세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내놓고 있는데요. 경기도 측은 협동조합을 위해서 현재 어떤 지원 프로그램들을 가동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소속 경기도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 정혜숙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혜숙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일단 먼저요, 여기 이 센터, 네. 이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소개부터 해주시죠. 아, 네. 저희 그 경기도에는 약 한 65만 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업들의 그 성장과 육성, 그리고 또 활성화,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고요. 예. 특히 올 그 4월에 저희들이 그 경기도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그리고 또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판로 개척 이런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 지원하는데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 협동조합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 기업 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마을 기업. 네, 이 뭐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모두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통합해서 또 시너지와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이제 네. 저희가 협동조합 열풍이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왔습니다. 2012년 말 이후로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어떻습니까? 경기도도 비슷하겠죠? 협동조합 예, 현황 한번 그렇습니다. 볼까요? 네, 저희도 역시 그 현재 약 한 9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 신고되었고요. 예. 이게 아마 12년 2월 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신고가 되고 하는데 그렇죠. 1년 사이에 배로 증가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아마 그 이유가 그 협동조합 기본법이 그 5명 이상 같이 뜻을 하고 또 좋은 아이템이나 기술력만 있으면 굉장히 쉽게 창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출자금 한도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작은 자금을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든 거고요.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 협동조합을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도 만들고 그럼요. 또 어떤 그 글로벌 경제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더라도 예. 이제 해고하는 일이 없이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요즘 왜 그 스페인의 몬드라곤의 기적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 몬드라곤 마을에서는 그 반세기 동안에 이러한 협동조합이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그룹도 만들어지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해고 없이 그 극복을 하고 해서 요즘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그 기존의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설립이 그 어려운 특정적 형태가 아니고 누구나 진입하고 또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일할 수 있는 법이 제정돼서 네.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또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이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도 또 이 명함이 있듯이 힘든 네. 협동조합도 많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제 경기도 쪽에서는 이런 협동조합도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내놓고 있는데요. 네네. 정책적 지원이나 뭐 프로그램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예, 그래서 저희 경기도도 이제 이런 협동조합 기본법이 네. 사실은 많이 진입을 하지만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 같은 그런 중앙부처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네네네. 기본법 자체가. 그렇죠. 예. 그래서 단지 이제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서 이 건강한 협동조합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교육과 창업, 경영 지원, 그리고 이제 협업화 사업 정도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예.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진입과 그리고 단계별 CEO 아카데미, 또 조합원, 임직원 경영, 창업 교육 이런 부분들을 설립부터 경영 또 계속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요. 교육 지원이 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예. 이제 이 창업이나 경영을 위해서는 많은 노무라든지 세무, 또 네. 조합원들끼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률 같은 그렇죠. 부분들이 네. 필요하죠.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경영 컨설팅단과 또 멘토단을 구축해서 전문가의 진단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예. 또 특히 이제 제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카탈로그 제작이라든지 또 구매 상담에 또 협동조합들이 서로 직간접적으로 운영 지원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고 또 실질적인 육성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밖에도 네. 협동조합에 대한 저희 전문 컨설턴트들이 상담 센터를 계속 비치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요, 센터장님, 만에 하나 협동조합 이렇게 인터뷰를 좀 하면 네. 어떤 지원 원하냐고 하면 네. 거의 한 10에 9은 이 돈 쪽으로 자금 지원을 많이 네. 선호할 것 같은데 네. 혹시 지원 프로그램들 중에서 자금 지원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소자본으로 시작하면 쉽게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자금이 굉장히 힘드실 맞아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설립 후 1년 이상의 조합은 1억 원 이내, 네. 그리고 1년 미만인 조합은 5천만 원 이내에 대해서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재무 상태나 금융기관의 거래 상황이나 사업 전망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이제 평가해서 지원을 하는데 보통 시중금리가 요즘 4%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4%대의 2%를 보존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약 한 2%대 최저 금리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예. 그런 지원 정책을 저희 경기도가 하고 있고요. 어떻게 신청합니까? 네, 저희 센터나 예. 경기 신용보증재단으로 안내를 하시면 상담부터 지원까지 자세히 안내가 될 겁니다. 네. 네. 경기도에 있는 협동조합들 이 특례 네. 보증제도 있습니다. 이 네. 2%대 저리 지원이니까 바로 여기 이 센터에다 전화를 거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경기도 네. 내 협동조합들 꼭 네. 이런 건 우리가 끝까지 지원하겠다. 다양한 계획 많으시죠? 포부와 네, 계약 네.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우선 제일 저희들이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진입할 수 있는 예. 그런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단계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이나 컨설팅, 판로 개척을 끊임없이 저희들이 이제 발굴하고 예. 또 확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제 지원과 케어를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소통과 협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속 경기도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의 정혜숙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업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부업이라는 게 좀 실패를 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생계가 된 거예요, 부업이. 아침은 뭐 애들 챙겨서 보내고 하고 이제 나와서 또 저녁 때 들어가면 또 저녁 때 집에 와서 저녁 일 해야 되고 뭐 이제 그런 거 일하면서 그리고 제가 다 이 물건을 제가 다 해야 되는 거 있죠. Cause if you keep this up, you're gonna lose me. Oh, and I don't wanna be lost. 지금 다들 어렵고 힘들다 하시는데 꽃이 몽우리가 활짝 피듯이 인생에 활짝 핀 꽃처럼 찬란한 행복이 올 겁니다. 여러분 화이팅! Don't leave me here with nothing just now. 네, 음식관광협회인 컬리너리 투어리즘 협회에서는요, 전통시장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전통시장 해설사를 양성 중입니다. 이 협회에서 양성하고 있는 전통시장 해설사는요, 전통시장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음식 관광 상품을 기획하고 또 시장만의 독특한 스토리를 해설해주는 그런 직업인데요. 이렇게 탄생된 전통시장 해설사들이 과연 우리 시장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어 줄지 사뭇 궁금합니다. 관련 내용 컬리너리 투어리즘 협회 최지아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지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모신 이유가 컬리너리 투어리즘 협회에서 양성하고 있는 이 전통시장 해설사라는 이 직업 때문인데요. 뭐 직군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일단 컬리너리 투어리즘 협회가 어떤 곳입니까? 네, 컬리너리 투어리즘 협회 조금 이름이 길죠? 네. 이것을 한국말로 하면 우리 음식을 관광 자원으로 보고 관광 상품으로 꾸며서 관광객 또는 그게 관광객이 꼭 외국인일 필요는 없지만 내국인, 외국인 관광 상품으로 이거를 각색을 하고 기획을 해서 선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일인데요. 그런 거를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 협회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컬리너리 투어리즘은 음식을 내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전통시장 해설사라는 이런 색다른 또 교육 프로그램이 또 나오게 된 걸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는 뭐 의식주 여러 가지 문화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 먹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관광객들이 뭐 외래 관광객의 경우는 와서 정말 한식은 꼭 먹어보고 싶은 한국의 그 문화, 체험하고 싶어하는 문화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뭐 프랜차이즈라던가 그렇고 그런 비슷한 뭐 음식점이나 커피숍이 많다 보니까 전통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관광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전통시장이 물건을 뭐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공간이었지만 요즘은 그 기능 외에도 관광객을 맞이해서 이거를 좀 안내를 잘 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 코스가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착안을 해서 직업군을 만들고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이게 분석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음식을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들 좋아하는데 또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는 거, 우리 고유한 한국 음식들이 있는 곳이 전통시장이니까 전통시장 이 해설사들을 만들어가지고 외국 관광객들을 전통시장으로 끌어오게 되면 음식도 맛보게 하고 또 한국의 문화도 전수해 줄 수 있고 뭐 이런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의미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대표님?
네, 지금 현재 교육은 지금 어제 시작해서 사실 1회 마쳤는데요. 예. 이게 전통시장에 사실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식재료라던가,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음식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전통시장의 역사라던가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우리가 그 전문가로부터 배우고 이거를 어떻게 좀 재미있는 관광 상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상품화해서 제공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거를 한 10회 정도 교육을 받고 나면 각자 이제 전통시장 해설사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 자격을 갖추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다 저희가 꾸몄거든요. 예. 근데 네, 이게 그래서 외국인 대상이라면 그러니까 영어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단은 외국인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다문화 가정 주부님들이라던가 아니면 다문화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한 반 정도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실버층이라던가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가 또 교육이 열심히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어도 잘하는 실버층도 많기 때문에 좀 연세 드신 분들인데 어떻게든 우리 문화를 좀 잘 알리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중에 또 이런 새로운 직업군에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분들이라던가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이나 구성 인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이제 해설사 앞으로 어떻게 좀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일단 그 물건을 단순히 사고 팔고 한 그릇 국밥만 먹고 간다라는 생각이 아닌 조금 더 관광 어떻게 명소로 좀 태어날 수 있게끔 우리 한국 사람 우리들부터도 그런 시각으로 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많이 방문을 해주시다 보면은 관광지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곳이 결국은 관광지가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많이 가지고 외국인도 많이 가고 사실은 이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곳이 전통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핵심 부가가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조금 더 국내에서도 어떻게 캠페인이라고 할까요? 조금 우리끼리도 그런 무드가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우리 교육도 제 협회에서 열심히 할 거고 또 물론 전통시장 관련된 기관들 이런 데서 다 같이 우리가 밀고 끌고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제 전통시장 해설사가 본격적인 활동을 할 때 다시 한번 또 우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컬리너리 투어리즘 협회 최지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정책재단이 주관하고 서울림 포럼이 주최한 소상공인 리더십 아카데미의 제2기생들이 지난 19일 졸업식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리더십 아카데미에서는 교육 여건이 열악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문가를 통한 소상공인 경영 이론과 금융, 세제, 마케팅 등의 콘텐츠를 개발해 교육을 제공해 왔는데요. 제3기 소상공인 리더십 아카데미 수강 모집은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며 추후 일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정책재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15년도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소상공인 협동조합 협업화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예비 혹은 현재 활동 중인 협동조합이며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관련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은 계속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